최민호 시장님이 찾아보니까 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입니다. 제가 전에도 태석열이라는 말씀드렸죠. 세간에 10살 금쪽이라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면 안 된다.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으니까 의회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하면 안 된다. 많이 아쉽죠. 조정호 시장이 최민호 시장에게 자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윤석열은 아마 체포가 될 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충남지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거의 다 이 계엄이 불법이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다 시인을 했고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요. 최민호 시장은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가장 큰 우리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서 직원들이 써준 글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민호에 대해서 쓴 글을 직접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어떠한 민심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종편 TV를 지향하는 뉴스앤톡이 마련하는 집요한 토크쇼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 새로운 생각 연구소 조상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호입니다. 네,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재화입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 나라가 뒤집혀졌죠. 네.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탄핵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평 좀 해주세요. 자, 류재화 위원장. 12월 3일 있었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탄핵밖에 답이 없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특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 당 소속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 소추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 보수 지지층들께서 많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쨌든 지금 즉각적인 직무 정지만이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상황에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또 류재화 위원장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또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상호 씨. 예,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서 국군 통수권을 회수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특히 지금 48만여 우리 국군 장병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동안 아주 걱정과 노심초사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제2계엄의 위험성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1단계는 질서 있는 탄핵, 그리고 2단계는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2단계가 시작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조 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일주일 뒤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사라지는 모양새예요. 네. 맞추셨어요, 어쨌든. 꼭 맞췄다기보다는 패널이 2명인데 한 사람은 계속 틀리고 한 사람은 맞추는 게 좀 신기하긴 하죠. 근데 계속 틀리셨나요? 한번 틀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일종의 무임승차자죠. 그분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데는 1등 공신이었지만 법무부 장관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여당을 도탄에 빠뜨린 거고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 지도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동훈 대표는 사실 우리 류재화 위원장이 개파로 따진다면 한동훈 계로 꼽힙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예, 개파라는 말이 뭐 그렇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당의 개혁 방안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12월 3일 날 당시 불법 계엄이 있었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먼저 그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당 의원 18명을 사실상 목숨을 걸고 같이 손잡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은 그 밤에 깜짝 놀랐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안심하고 잠들었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당시에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는 굉장히 우리 국가적인 불행이고 잘 헤쳐나가야 될 사안이지만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한동훈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 관료에서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제 완전히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다, 성장했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민심에 의해서 지금 자꾸 떠밀려 나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당심에 의해서. 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민심, 네. 당심에 의해서 지금 자꾸 떠밀려 가는데 이게 국민의힘 당심이 일반 민심하고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63% 득표율로 당선됐을 때까지만 해도 63%가 이제 거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일치했는데 지금은 조금 괴리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민심만 따를 수도 없고 또 당심만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심에서 너무 앞서 나가도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고요. 한 반걸음씩만 앞서로 나가서 민심과 당심의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한동훈 대표가 뭐 이번에 그런 민심과 당심의 괴리랄까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간극을 메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네, 뭐 말씀만 들어보면은 뭐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서 최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벌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한덕수 총리를 불러다가 둘이서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망상을 펼쳤어요. 일종의 친이구 테타 같은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반헌법적인 생각을 불과 3일도 못했죠. 예? 그런 분이 앞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친한계는 없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 예상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살아 있을까요? 뭐 물리적으로 세무라적으로는 살아있죠. 물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보다 여의도에서 계속 살아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의 가장 끝에부터 폭넓게 이제 중도까지 이렇게 다 아우르는 보수 정당이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많이 그게 위축돼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으로 많이 지금 가 있는 상태고 그에 비해서 또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둘째치고 민주당 자체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형성이 돼서 다른 목소리가 전혀 용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싫고 뭐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도 싫은 그런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공중에 붕 뜬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중간지대에 광활한 공간이 열려 있겠습니다. 그런 정치 공간을 누군가는 그거를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생명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여론조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이제 과반을 훨씬 넘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25% 이하로 아마 리얼미터.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제가 뭐 국민의힘을 많이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신속하게 체포해서 구속을 해주면
국민의힘 내 지금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이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윤석열의 신병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국민의힘 의원님이나 아니면 당원들도 이제 좀 이성을 찾고 나라를 걱정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에서 살아 있어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누가 맞을지 나중에 봐야겠네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아까 우리 류지아 위원장 얘기할 때는 18명을 진두 지휘해서 그 비상계엄 해제 앞장을 섰다고 했는데 정말 탄핵안 투표에서는 0이 안 섰어요. 네. 예. 뭐 인정하시죠? 그 왜? 그럼요. 그거는 지금 최소 12표 정도가 일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제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부 그 의사는 알 수가 없지만 12표 정도 이탈한 것으로 국민의힘의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 18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에 참석한 거에 비춰보면 거기에 비해서도 6표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집권 4년 차나 혹은 집권 5년 차에 가서 이제 서로 이제 견해가 다른 게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도 처해진 상황의 성격상 집권 3년 차에서부터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충돌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당내의 어떤 강고한 기득권을 허물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우리는 2016년도 그 2017년도 탄핵을 알고 있죠. 그때 비춰서 사실 지금부터는 다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홍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네. 이미 시작이 됐고, 자 그런데 다시 이 한쪽 보수가 스펙트럼이 풍부하다고 넓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그 스펙트럼이 좁아졌거든요. 극우 보수가 집권을 하는 그 당내에서 세력을 얻는 모양새거든요. 글쎄요, 과연 국민의힘에 지금 어떤 뭐 노선과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세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108명인데 대구 경북이 25명,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34분이에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TK, PK가 당의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굉장히 동떨어진 기반을 둔 분들이 주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뉴스로만 봤습니다만 한동훈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요구했던 국힘 의원이 9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아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 자,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탄핵이 지금 심사가 계속 될 텐데 자, 국민의힘 의원들 좀 걱정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나치게 한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김건희에서 더 큰 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하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명태균은 명태균이 아직 있고.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예. 앞으로 진행될 수사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던 황금폰이 검찰에 제출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국민의힘 안에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 원내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대표가 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할 때부터 당의 통합과 안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성동 대표가 앞으로 이제 좀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당내 통합과 안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탈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다. 네. 탈당할 수 있다. 그분이 뭐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무슨 지지 기반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같이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누가 이준석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술을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술을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힘 내에서는 더 이상 발판이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조상우 부시장님께서 이제 계속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발판도 없다, 기반 상실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그런 어떤 호된 비판과 관심 속에 한동훈 대표의 활로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승민의 길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유승민 대표는 당시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면서 나왔는데 배신자로 지금까지 보수 여권에서는 찍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하는 순간에 또다시 그런 프레임이 씌워질 텐데.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지는 않죠. 이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사이에도 차이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사람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유승민 대표가 간 길과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퇴임사에서도 말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길, 막다른 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탄핵 찬성, 12표가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분들께서 많이 상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심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당원들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정확하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창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정치 통상적인 개념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창당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유재하 위원장님이 혹여라도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또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당할 리가 없습니다. 네. 창당도 네. 없겠죠. 네. 자, 이제 우리 친한파, 언론에서 친한파라고 얘기하니까 친한파는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지역에서도 친한파가 있죠. 지금 뭐 친한도 있고 친윤도 있는데, 자 세종시에 국민의힘 두 위원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이준배 세종시을, 그 다음에 류재화 세종시갑. 네, 있죠. 원래 친하지 않죠? 원래 친합니다. 친합니까? 원래 이제 이준배 위원장이 세종시에 이제 경제부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전부터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친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완전히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준배 위원장은 사실 보수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해서 심지어는 집회에서도 막 얘기도 막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노선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그 불법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이 혼란상을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저랑은 다른 거죠. 그건 분명히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준배 위원장이나 저나 알고 있는 건 지금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분열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더 들춰내고 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준배 위원장이나 저나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서로 이제 수습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지언정 이게 뭐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준배 위원장과 그러면 뭐 최근에 이 사태 이후에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진 않았어요. 워낙 뭐 급하게 돌아가고 해서 서로 상의는 하지 않고 서로 입장은 알고 있죠. 네, 뭐 상대당이지만 같은 지역구니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이준배 위원장입니다. 김중배가 아니라 이준배 위원장인데, 이분 페북 글을 보면 사실상 내란에 지금 동조하는 글을 거듭
해서 올리고 있어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시당위원장이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든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좀 자정작용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자, 계속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또 되게 궁금한 게 63%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최고 의원 중에 상당수가 또 다수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친한 개가.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은 안 돼.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또 가장 먼저 사퇴를 했어요. 장동혁 의원의 사퇴가 가져오는 의미는 친한계의 붕괴를 의미하잖아요. 비례의 전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장동혁은 배신한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뭐 배신자라는 하는 말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정치인의 어떤 정치인의 어떤 선택 그것을 배신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그 차원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의원은 그 지역구 특성상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을 거고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고민 끝에 본인은 어떤 정치인으로서 결단을 한 거죠. 저는 그 결단 자체로는 존중합니다. 안타깝지만. 뭐 최고위원 한두 명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의 판단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프리라이더죠. 본인이 뭔가를 만든 적도 없고 지난 총선을 결국은 국민의힘을 참패로 이끈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이제 권리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마치 권력을 쟁취할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결국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미 있는 고민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그 류재열 위원장이 그쪽 지역구에 나름대로 그런 여론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의 우재준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탄핵에 찬성을 하지만 지역 구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뜻을 받아들여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그 구민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나란 일을 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표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데 지역의 목소리와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지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달리 느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럴 때 현실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냐 틀리냐보다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장동혁 의원이든 진종호 의원이든 우재준 의원이든 사실 헌법 4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사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는 끝까지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속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이 한 거짓말까지 그 특전 사령관, 수방 사령관 등을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얘기까지만 하나만 더 네. 넘어가겠습니다. 참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현실 인식 이게 지금 계속 신문 지상에 오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다. 탄핵은 선동용치, 가짜뉴스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탄핵이 아니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들은 1년 뒤에 또 찍어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살아온 길은 뭐 거론할 가치가 없고요. 나경원 의원은 판사거든요. 그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판사나 검사가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사립 판단이 정확할 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박근혜 탄핵 때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탄핵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해서 이른바 수구 세력에서 이제 탄핵 오적으로 불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분이 결국은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했는데 또 황교안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출마했다 당선되고 이런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진로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이 뭐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그게 당부당을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지금 상황은 어떤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든가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특히 중진이라면 더더욱 당내를 향한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논평을 하는 것보다는 당내 화합과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그 방안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논평을 하거나 뭐 몇 마디 덧붙이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미 차가워진 국민들의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헌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재 시간 6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 추가 3명은 임명하지 않는 게 좋다. 6명을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 임명하지 않는 게 좋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추가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권한대행의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닌가?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변호사기라니까 이거는 헌법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관 전 임명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이.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제 변호사로서 제 법률적 판단인데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랑 제 생각이 다르죠.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헌재에서 6명 찬성을 얘기한 것은 그만큼 다수를 얘기한 것이지 6명을 콕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6명의 그 결정은 되게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단호하게 드려서 평소에 저를 좀 아는 분들은 약간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워낙 비상한 시국이고 내란의 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타협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권성동 대표가 한 말은 그냥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단 하루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그냥 일단 한 얘기예요. 뭐 내일은 본인은 기억도 못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론은 심의랄까? 그 죄를, 그 탄핵 소추 내용을 다루는 거는 6명으로도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6명이 할 수 있느냐는 그건 진짜로 좀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 같은 그 법률가들의 좀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논의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말씀 딱 그 부분인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일단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6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심리를 하려면 7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데 그 심리 자체에 대해서는 6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
이미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심리는 할 수 있는데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판단이 아직 안 서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판, 자, 3개월 안에 재판을 2심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아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더 늦춰져서는 역풍이 불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익으로서는 늦춰지는 게 더 좋죠. 늦춰지는 게 더 좋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저는 역풍이 부는 건 맞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늦춰지는 걸 마냥 바라는 분들만 계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의 상식적인 다수 지지자들이겠죠.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법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가 난 때로부터, 그러니까 항소심이 시작된 때로부터가 아니라 1심 판결이 난 때로부터, 이게 언제냐면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부터 3개월 안에 2심 판결이 나도록 돼 있고 그 판결이 난 때로부터 또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 11월 15일이니까 12월, 1월, 2월 15일까지는 지금 판결이 나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관련된 서류도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이사불명이라고 뜬다는 거예요. 서류를 보냈더니 이사불명. 법률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피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늦추기 위해서 이사까지 가면서 지금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미뤄진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쪽이 똑같아요. 헌법재판소도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6개월 이내에 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양쪽이 똑같은데 서로가 서로한테 하는 말은 서로 거울처럼 자기한테 되돌아올 겁니다. 자, 서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이사 불명. 글쎄 뭐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양쪽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김건희 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3번 의결된 사안이에요. 근데 이에 당사자인 그 배우자인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죠. 원래는 법이라는 체계에서는 안 맞는 행위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그랬죠. 예.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 이미 정리가 돼 있을 사안들이 아마 산처럼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잘 아시겠지만 396건이었나요? 압수수색, 그리고 6건의 기소, 5개의 재판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된 거는 없는 거죠. 토론회 때 한마디 잘못했다는 말꼬투리로도 지금 유죄 판결이 1심 난 것밖에 없습니다. 제 경중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법대로 그 무엇이 탄핵이든 뭐 형사재판이든 뭐든 압수수색이든 절차대로 법대로 가자는 겁니다. 누구도 법에서는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을 했는데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남편이 그걸 3번이나 거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낸 게 27번이고 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한 게 2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면은 사실상 반복된 탄핵소추와 반복된 특검법 발의, 심지어 4조 1,000억에 달하는 예산 삭감, 국정 마비를 일으킨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걸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전 장관이죠?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얼마 전까지 그 자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졸렬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예, 네.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 법대로 법 앞에 평등을 지키며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도시 국제박람회를 놓고
예산 통과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또 비슷하죠. 145억 지금 삭감을 놓고 집행부가 부동의를 했어요. 부동의 맞죠? 예. 다시 또 충돌하는 모양새예요. 자, 먼저 부동의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조의 예산을 잡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시의회가 145억을 삭감했잖아요. 근데 삭감한 만큼 시의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이라든가 그걸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액을 할 때 그걸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1조의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 동의를 안 해주기로 집행부가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77억 예산 삭감하고 이제 국비에서도 이제 삭감이 됐죠. 그로부터 초래된 최민호 시장의 단식, 그리고 이제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조상우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또는 또 시의회는 시의회답게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권한을 존중한 한도 내에서 이게 서로 얘기를 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버렸고 이미 뭐 단식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서로 감정 싸움처럼 지금 된 게 굉장히 아쉽고 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번 예산안 삭감. 글쎄요, 제가 사감은 없습니다만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말씀 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 최민호 시장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입니다. 한국 나이로 69세시래요. 근데 제가 전에도 최석렬이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즘 세간에 10살 금쪽이란 말이 있어요. 10살 금쪽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거의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으니까 의회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아쉽죠. 근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12월 26일까지 이제 논의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회도 조금 양보하고 시장님도 조금 양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시의원님들 다 공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세종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참 정말 소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금 우리 조상우 소장도 얘기했지만 좀 시니어 그룹이시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이쪽 세종시 의회는 굉장히 젊은 그룹인데 정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여기서 충돌하고 또 여야 간의 갈등이 충돌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아까 우리 유재하 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세종시가 돌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 시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린다면 아마 어쨌든 내년 봄에 조기 대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저희 민주당에서는 용산 절대 안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는 이미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돌려드린 공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세종시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국회가 사실상 거의 이전에 가까운 결정을 한 상태면 이럴 때 시장님이 좀 세심하고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당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좀 하시면 시민들도 우리 세종시장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간 이제 최민호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저도 좀 보태자면 이제 대선을 언젠가 다시 치른다면 그 이후에 용산 시대는 이제 제2지무실로 하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세종시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과 이제 그렇죠. 결합해서 뭐 개헌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도를 만들려면 대통령 집무실 본원이 제2집무실 말고요. 제1집무실이 와야 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서울에 대통령이 있을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제2집무실을 쓴다고 하더라도 용산시대는 이제 뒤로 하고 대통령의 세종시대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 그 문제만큼은 진짜 우리 모든 정당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세종시에서 꼭 관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개헌을 얘기할 때 권력구조 개편만 얘기를 할 게 아니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도 분명히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은 아까 조상욱 수장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모두 시민단체까지 좀 힘을 합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민호 시장님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조상욱 시장이 최민호 시장에게 자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소환을 경고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진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윤석열은 아마 체포가 될 거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면 충남지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거의 다 이 계엄이 불법이었고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다 시인을 했고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요. 근데 최민호 시장은 본인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 세종시에서 가장 큰 우리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서 이 직원들이 써준 글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민호에 대해서 쓴 글을 직접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어떠한 민심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민호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이제 최민호 시장의 정책 입장에 대한 어떤 비판의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주민 소환을 하는 거는 뭐 주민들의 권리고 지방자치법상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이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어떤 큰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조금 더 자제하고 지켜보고 수습을 위해 같이 힘합쳐서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는 그와 결부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주 많이 놀라셨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먼 훗날이라도 내란식의 윤석열에 대한 사면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됩니다. 우리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MZ세대가 옳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세종시에서도 매일 집회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요즘 청년들이 생각이 있나 항상 걱정을 해요. 근데 청년들이 옳았다. 요즘 MZ세대가 항상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삼류. 근데 이게 예, 기성세대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말이라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청년들의 사고 이걸요, 제가요, 왜요에 답을 하는 사회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주의를 몸으로 경험한 지금 세대, 우리 MZ세대라고 부르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 확신을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그 미리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사태를 막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해낸 자당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된 데까지 국민의힘 모두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을 주셨던 시민분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됐는데 너무 큰 혼란과 걱정과 불안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당직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잘 수습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루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